안녕하세요. 과학사 수강 학생 여러분. 과학사 수업을 정말 선생님도 오래간만에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하고 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재밌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건이 되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과학사를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시간이라서 오리엔테이션, 과학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학사라는 과목이 어떤 성격의 과목이냐 하면 과학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학의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과학의 역사를 배워서 뭐 하느냐? 자, 과학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처음부터 뿅 하고 생겨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전되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배우면서 과학이 실제 지식을 어떻게 형성해 가는지, 그리고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하는 방법이 달라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앞으로 과학 발전의 어떤 그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인간이 과학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길을 좀 알려주고자 하는 학문이 바로 과학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학사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주로 수업을 할 텐데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같이 준비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과학사 수업은 선생님이 계속 이 교과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학이란 일단 그 맨 앞에 차례를 보시면 과학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단원에 과학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단원에 고대와 중세의 과학, 세 번째 단원 과학혁명, 네 번째 단원 전문과학 분야의 성립과 발전, 그 다음 다섯 번째 동양 및 한국과학사, 그 다음 여섯 번째 과학과 현대사회라는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일단은 과학이란 무엇인가예요. 여기가 왜 어렵냐면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과학의 철학 부분입니다. 과학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코어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고대와 중세의 과학이나 과학혁명, 전문과학, 동양과학 및 한국사 이 뒷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과 함께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 고대, 중세, 그 다음 과학혁명 이런 거는 사례 중심으로 어떤 그 과학적인 큰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평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현재 지금 과학사라든가 거의 대부분의 과목들이 평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갖기가 어려워요. 아직 그 학교에서 방향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해서 학교에서 방향이 잡혀지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명확해지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지를 해서 평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전문 유튜버나 아니면 EBS 강사 정도의 숙련된 어떤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방송하면서 이 수업 만들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고 재미있진 않겠지만 하여튼 좀 실수 많이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을 좀 이해해 주시고 선생님도 처음이고 여러분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다들 처음이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의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 자, 이제 과학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 11페이지에 보면 지금 노벨상 메달 뒷면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걸 지금 뉴시스라고 하는 그 중앙일보 사이트에서 캡처를 해왔어요. 이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출처 확인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럼 일단은 그 노벨상 뒷면 사진을 보면 이게 노벨상 전체가 아니라 노벨 물리학상하고 화학상에만 이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죠. 여기 써 있는 말들이 대부분 라틴어라서 선생님이 라틴어는 잘 못 읽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두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에만 이 뒷면의 그림이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자연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존재가 과학의 여신입니다. 근데 이 과학의 여신이 어떻게 하고 있죠? 예, 지금 자연의 여신은 베일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즉,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게 풍요의 뿌리래요. 여기 보면은 곡식도 있고, 과일도 있고, 뭐 채소도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풍요의 뿌리인데, 자, 여기에 있는 요 자연의 여신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이 과학의 여신이 자연의 여신이 쓰고 있는 베일을 살짝 들어 올리는 이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에 각인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물리와 화학은 대표적인 과학 과목이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과학 과목에 이러한 것을 새겨 넣었다라는 것은 이러한 이 그림이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과학이 의미하는 것, 즉 과학이라는 학문이 의미하는 것과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베일을 벗기는 것이 결국엔 뭐다? 과학입니다. 자,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과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자연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과학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사람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봄으로 해서 실제로 과학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대별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해서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자연을 어떻게 시대별로 바라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기별로 나누는데 너무 막 자세하고 세분해서 나누는 것보다는 고대, 중세, 근현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고대, 중세, 근현대에 사람들이 자연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대라고 하면은 이게 그 선사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 뭐 이런 정도 시대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자연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숭배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물건들에게 어떤 영혼이 깃들어 있고 그 다음에 자연 현상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이 분노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이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국 우리 인간을 자연에 의해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지배되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나무에 있는 정령들이 뭔가 인간들에게 기분이 나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고의 중심이, 즉 자연을 바라보는 이 사고의 중심이 바로 자연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게 사고가 진행이 되다가 중세시대로 오면 여러분들 인문계 친구들은 사회 시간에 배웠을 테고 우리 자연계 친구들도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중세는 누구의 시대다? 그렇죠. 신의 시대입니다. 자, 중세는 특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중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학이 원래 서양 학문이기 때문에. 자, 중세 유럽은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득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에 뭐냐? 신중심입니다. 신. 자, 근데 신중심인데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이게 이제 성경에 기반한 내용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으뜸이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고대에는 우리가 어떤 자연현상을 보면서 또는 어떤 동물들을 보면서 그 동물들이 숭배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이 신중심의 세계로 오면서 이 자연은 인간이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고 자연에 있는 어떠한 것들보다도 인간이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 그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근현대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중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근현대 시대, 즉 르네상스 시대 이해로 들어오면 이제 자연은 그냥 자율성이 없는 그냥 셈이 없는 기계와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되느냐? 인간 중심으로 자연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인간이 자연과 함께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연에 대한 어떤 그 시선이 자기 인간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시대별로 이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연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과 관련된 과학도 분명히 정의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학의 정의는 시대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관점별로 바뀝니다. 그래서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일단 실용적인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관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용적 관점은 인간이 자신의 주변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행동체계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하고 기술의 역사가 같이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원전 3000년 전경에 이 과학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관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도구를 이용하고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즉 자연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연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위를 하죠. 예를 들면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어디 가서 나무를 베어와야 하고 그 다음에 돌을 깎아야 하고 그럴 때 아니면 돌을 쌓아야 하고 이럴 때 그냥 막 쌓는 게 아니죠. 나름대로 이론적 체계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 뭐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의 베일을 벗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게 과학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자연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모두 과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즉 그런 인간의 피조물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테크놀로지, 기술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과 같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용적 관점에서 보면 과학은 기술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얘네들은 시작이 둘이 같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실용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론적 관점입니다. 자, 이론적 관점은 뭐냐면 자연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 체계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학과 기술이 분리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는 기원전 6세기의 그리스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론적 관점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 합리적인 이 설명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지식 체계만을 우리가 이론적 관점에서는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이 과학책의 내용들이 이 이론적 관점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체를 떨어뜨린다. 물체를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현상은 자연현상이죠. 이 자연현상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이 자연현상을 가장 그럴싸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지식체계, 즉 중력에 관련된 지식체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과학이라고 부른다.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이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모든 과학 법칙, 과학 원리, 과학과 관련된 이론적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이론적 관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기원전 6세기의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대표적인 철학자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이론적인 체계로 가지고 자연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즉 과학이 이렇게 정의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관점인데 이게 과학은 특별한 게 아니다. 그냥 인간이
이라는 어떤 존재가 생겨나면서 그냥 그때부터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건데, 우리가 이거 과학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따로 분리해서 사용할 거 없고 인간이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냥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다음 과학이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학이 다른 학문과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걸 알아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학과 다른 학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과 다른 학문의 차이점은 과연 뭘까요? 일단은 첫 번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과학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 관찰하고 실험입니다. 자, 다른 학문도 물론 관찰을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과학에서의 관찰과 실험은 거의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 가능한 지식을 채택한다는 것이 과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뭔가 과학적이라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나요?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믿을만하다.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뭐 그 약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 왜 믿는 걸까요? 그 과학적이라는 말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과학을 통해서 관찰과 실험을 해서 검증을 했다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다른 학문과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뭐냐?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검증만 된 지식을 과학 지식이라고 채택을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게 과학은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학문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뭐 책을 읽는다 이런 수준의 방법이 아니라, 뒤에 가서 선생님이 다시 수업하겠지만,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탐구 방법이 따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절차를 그대로 실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나중에 과학 지식으로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이 결국에는 특별하기 때문에 이 과학이 다른 학문과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탐구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과학적 방법. 근데 이 과학은 또 하나, 과학적 방법에 대한 탐구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에 대한 탐구를 또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과학적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과학적 방법이 실제로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검증 작업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검증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쓰는 방법조차도 검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과학이 믿을 만한 학문이 됐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끊임없이 검증하고 새로 업데이트하고 검증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쳤다는 거고, 실제 지금 현대 과학에서도 그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학이 다른 학문과 구별이 되는 것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과 과학의 정의, 그 다음에 과학이 다른 학문과 다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만으로는 사실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를 읽어보고 내용을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업이 됐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거 세특 써줘야 되잖아요. 그죠? 세특 써줘야 될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수업하면서 관찰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이 필기 내용, 그 다음에 느낀 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특을 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 이 끝난 내용을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주요 내용,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생각들을 잘 정리를 해서 모아놓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래서 선생님이 오프라인 계약을 했을 때 제출하세요 하면 그때 제출해서 세특 선생님이 기재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선생님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아주 훌륭하신 여러 학자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서도 우리 나라에서 배출한 대단히 훌륭한 과학 철학자가 계신데, 과학 철학을 만나다라는 다큐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과학 철학을 만난다라는 다큐에서 이 과학 철학, 이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좀 잘 하세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다큐를 감상하고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쏙쏙쏙쏙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총 13편이 있는데 앞에 다 들을 건 없고 앞에 있는 한 6강 정도, 6강 정도만 들어주시면 앞에 있는 교과서의 대단원, 1단원 정도는 모든 내용이 아주 완벽하게 이해가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강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유튜브 영상을 꼭 아래 나와 있는 링크에 걸려있는 유튜브 영상을 꼭 보여주시기 바라고 유튜브에 가서 과학 철학을 만나다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꼭 1편부터 감상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